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입학을 축하합니다. 이번 학기에 물리학 1을 담당하게 된 물리학과의 이일수 교수입니다. 여기 보는 것은 나의 이 홈페이지입니다. 그래서 홈페이지 주소를 기억해 두기 바랍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 렉처 부분에 가서 일반 물리학 배너를 클릭을 하면은 이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 강의할 내용을 여기서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번 학기에 사용할 교재는 대학생을 위한 핵심 물리학 계정 정보판입니다. 자, 이러한 표지를 보면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학기에 강의할 내용을 조금 더 상세히 보면요. 뉴턴의 운동 법칙, 그리고 제2법칙의 적용, 이런 거하고 일과 에너지, 운동과 에너지 부분, 충돌과 회전 운동, 여러 가지 이 충돌 회전 운동에 관련된 그러한 문제, 그리고 진동, 단진동, 단진자 운동, 이런 내용들로 중간고사 전에 강의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중간고사를 보고 그 후에 파동 관계되는 것들, 파동의 중첩이라든지 간섭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강의를 하고, 그리고 유체역학 부분, 아르키메데스 원리라든지 베르누이 정리, 이러한 유체 관련 그러한 물리학적 내용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그리고 연력학 부분은 간단한 그 연력학 관련되는 문제들만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강의가 되고 나서 기말고사가 치루어집니다. 자, 그리고 강의에 필요한 자료들은 왼쪽에 보면은 이 PDF 파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아 가지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 강의할 내용은 역학, 진동과 파동, 유체역학, 연력학 여기까지입니다. 연력학 부분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부분을 다 하는 것은 아니고 앞의 간단한 내용들만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은 지금까지 이 시험을 친 그러한 시험 모험이 있으니까 이 파일을 다운받아 가지고 보면 됩니다. 시험은 이 자료에 나와 있는 것들을 보면은 예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예제를 이해를 하고, 그리고 기존의 시험 문제를 보아서 이해하는 데 별로 어려움이 없으면은 시험 준비는 그 정도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혹시 더 많은 문제를 풀이를 해보고 싶다면은 이게 일반 물리학 연습 책을 사용해도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지난 학기 이 전기공학과의 전기공학과의 기말고사 결과와 그리고 기말고사 정답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을 치면은 시험의 결과와 그 정답이 이 홈페이지에 띄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고 여러분의 결과가
여러분 생각만큼 나오지 않았다면은 이 기말고사 정답하고 여러분이 이 답을 비교해서 차이가 많이 난다고 생각되면은 나에게 이메일이 있으니까요. 이메일로 연락해 주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물리학 강의 첫 시간으로 역학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역학 부분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 물리량의 단위와 그리고 벡터에 대해서 먼저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리량의 단위는 기본 단위와 유도 단위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기본 단위는 그야말로 기본적인 단위예요. 반면에 유도 단위는 기본 단위의 조합으로 어떤 물리량이 표현이 됩니다. 자, 기본 단위는 길이, 질량, 시간,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단위죠. 그래서 길이는 미터, 질량은 킬로그램, 시간은 세컨드, 이런 식으로 세 가지의 기본적인 물리량의 단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전류라든지 온도, 물질의 양, 각 이런 기본 단위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단위계가 MKS 단위라고 부릅니다만은 그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은 길이를 미터 단위, 그리고 질량을 킬로그램, 시간을 세커, 그래서 MKS 단위라고 불러요. 그런데 길이를 센티미터로도 쓸 수 있죠. 그래서 센티미터, 질량을 그램, 시간을 세커, 이래 사용하는 단위를 우리가 CGS 단위계라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가 길이 미터, 질량 킬로그램, 시간 S 이걸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NKS 단위를 주로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이 다른 물리량들, 힘이라든지 진동수, 압력, 에너지, 인류 이런 물리량들은 이 기본 단위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힘을 보면은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 제곱 이런 식으로 기본 단위의 조합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가 유도 단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걸 뉴턴이라고 부르는데 앞으로 이런 물리량들을 만나게 될 겁니다. 다음에 이제 벡터에 대한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벡터는 고등학교 때 수학 부분에서 했는 사람도 있고 안 했는 사람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은 근데 우리 물리량이라는 것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이 스케일러 양하고 그리고 벡터 양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스케일러 양은 크기만 있는 물리량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길이라든지 그리고 질량이라든지 그 다음에 세커,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크기만 있죠. 그래서 어떤 방향이 없어요. 자, 그런데 힘이라든지 속도라든지 가속도라든지 이런 물리량들은 크기만이 아니고 방향도 필요합니다. 그 속도라는 것은 예를 들어 속도를 한번 예를 들어보면은 이 속도가 얼마다 가면서 크기가 있죠. 그 다음 속도가 어느 방향으로 그 속도다. 북쪽이냐 남쪽이냐 동쪽이냐 이런 식으로 방향이 필요한 그런 양이죠. 그래서 속도는 벡터 양이에요. 이와 같이 이제 스케일러 양과 벡터 양이 있는데 스케일러 양은 더셈 뺄셈이 쉬워요. 곱셈도 쉽고 그런데 그냥 더하면 되잖아요. 숫자를. 그런데 벡터 양은 방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더하고 빼고 곱하고 이런 것이 특별한 그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벡터의 이 덧셈과 뺄셈, 곱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벡터는 이런 식으로 화살표로 표시를 합니다. 주로.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 벡터량을 표시해요. 그래서 A라는 벡터와 B라는 벡터가 있을 경우에 이 두 개의 벡터를 갖다가 합치는 경우 어떻게 합쳤냐를 한번 보도록 하죠. 그림으로 합칠 경우에는 그냥 연결만 해주면 돼요. A 벡터가 있고 B 벡터를 이쪽으로 옮겨 가지고 이 끝점에 연결하면은 이 두 벡터의 합은 여기서부터 이 끝점까지 이런 식으로 벡터를 합성할 수가 있습니다. 빼기도 마찬가지로 A 빼기 B인 경우에 B를 갖다가 우리가 마이너스 B, 그래서 반대 방향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반대 방향으로 해서 이게 마이너스 B 되죠. 그래서 A 벡터에서 마이너스 B를 여기 연결시켜 가지고 그러면은 이것이 A 빼기 B 벡터를 이런 식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제 이 그림을 통해서 벡터의 덧셈과 뺄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항상 그림을 위해서 해서 이 벡터 두 벡터를 더하고 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 어떤 벡터를 좌표를 잡아서 이 단위 벡터, 유니트 벡터라고 했습니다. 단위 벡터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3차원 좌표계에서 A 벡터가 이런 식으로 주어진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은 이 X 방향으로의 어떤 성분, Y 방향으로의 성분, G축 방향의 성분을 우리가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X 방향으로의 어떤 단위 벡터라 하는 것은 크기가 1이고 방향은 그쪽 방향이죠. 그래서 이 I 벡터는 X축 방향으로의 단위 벡터입니다. 그리고 J는 Y축 방향으로의 단위 벡터고 K는 G축 방향의 단위 벡터예요. 자, 그래서 이 A 벡터를 이 세 가지의 단위 벡터로 표현할 수 있죠. 각각 성분이 AX고 AY고 AG니까 이 단위 벡터로 이런 식으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단위 벡터로 표시가 되면은 우리가 두 벡터의 덧셈이 아주 쉽게 되죠. 자, 왜냐하면 A 벡터하고 B 벡터를 더하는 데 있어서 A 벡터는 AXI, AYJ, AGK고 B 벡터는 BXI, BYJ, BGK니까 결국 이제 두 벡터를 더하는 것은 각 성분별로 더하면 돼요. I 성분은 I 성분대로, 그다음에 J 성분은 J 성분대로, 그리고 K 성분 K 성분대로 더하면은 벡터의 합을 구할 수 있어요. 빼기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방식으로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단위 벡터로 표시를 하면은 벡터의 덧셈이나 뺄셈을 우리가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가지고 A 벡터가 I 플러스 3J 플러스 5K고 B 벡터가 2I 빼기 4J 플러스 3K라고 했을 경우에 두 벡터를 더한 경우는 성분만 더하면 되죠. 그래서 이거 더한 것은 3i고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j이고 8이니까 8k 이런 식으로 이제 쉽게 두 벡터의 합을 구할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두 벡터의 이 차이도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i 플러스 7j 플러스 2k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단위 벡터로 표현된 경우에는 덧셈 뺄셈이 아주 쉽게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건 2차원 경우입니다만 어떤 A 벡터가 있다고 했을 경우에 그 성분이 AX고 X 성분이 AX고 Y 성분이 AY라면은 이 벡터의 크기는 이 길이죠. 길이니까 이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AX제곱 더하기 BAY제곱을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 이 사이에 낀 각도 X축과 이루는 각도는 탄젠트 아크에서 AX분의 AY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 벡터의 이 덧셈과 뺄셈을 알아봤습니다만 다음에는 곱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곱셈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가 스케일러 곱이라 해서 또는 이런 모양이 A 요 점이 있죠. 점 더트 B 해가지고 이 점곱이라고도 하고 영어로는 도트 프로덕트라고 해요. 그래서 이 결과가 이 두 벡터의 점곱의 결과가 스케일러이기 때문에 스케일러 곱이라고도 해요. 자, 그래서 이 두 벡터의 점곱선 스케일러 양이 되는데 그 값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 A 벡터하고 B 벡터의 이 점곱입니다. 점곱선 이 A 벡터를 성분으로 나눌 수 있겠죠. B 벡터와 평행인 성분 A 수평 성분 이런 식으로 하고 그리고 B 벡터와 수직한 이러한 수직 성분. 그래서 요거하고 요거 더한 것이 요거잖아요. 그래서 A 벡터는 B 벡터와 수평인 성분과 B 벡터와 수직인 성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A 벡터와 B 벡터의 점곱선 스케일러 값이 되는데 점곱선 이 B 벡터의 크기에다가 A 벡터 성분 중에서 B 벡터와 수평인 성분을 곱한 값이에요. 그래서 A 수평에다가 B 벡터를 곱한 것이에요. 그런데 A 수평이라는 것은 A 벡터 크기에다가 코사인 세타한 것이죠. 그래서 A 벡터와 B 벡터의 점곱선 A 벡터 크기, B 벡터 크기 그리고 그 사이에 낀 값의 코사인 값 뭐 이런 식으로 이 점곱이 이 값이 주어집니다. 자, 이러한 점곱이 어디에 이용되느냐 하면은 나중에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은 일의 정의에서 적용이 됩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체에 힘을 주어 가지고 그 물체를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는 거예요. 그럴 경우에 일은 힘에다가 그리고 그 이동한 거리를 곱한 것이 바로 일인데요. 자, 이러한 힘이 주어졌다고 칩시다. 이런 방향으로 힘이 주어졌다고 쳤을 경우에 이 힘을 갖다가 물체의 운동 방향, 이동 방향의 힘과 이동 방향의 수직한 힘으로 이를 나눌 수 있겠죠. 자, 이럴 경우에 이 물체가 바닥에 고정돼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 F 수직 성분이 이거는 별다른 일을 하지 않았죠. 실제로 일을 한 것은 이동 방향으로의 힘 요거밖에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일은 이 수평 방향의 힘에다가 이동한 거리를 곱한 것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fs 코사인 세타고 이것이 바로 이러한 두 벡터의 점곱수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2를 정의할 때 우리가 뒤쪽에서 보겠지만은 이 벡터의 점곱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두 벡터의 곱에서 사이에 낀 각을 알면은 계산을 쉽게 할 수 있는데 사이에 낀 각을 모를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자, 그래서 벡터를 이런 식으로 이제 성분으로 표시했을 경우에 사이 낀 각을 알 수 없잖아요. 그럴 경우에 어떻게 점곱을 알 수 있느냐? 자, 그거는 이 각각의 단위 벡터들의 이 점곱이 어떻게 되는지 알면은 쉽게 구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 단위 벡터들의 점곱도 쉽게 알 수 있어요. I 벡터하고 I 벡터, 두 개의 I 벡터를 점곱을 했다 쳤을 경우에 점곱의 크기라 하는 것이 뭐였어요? A 벡터 크기, B 벡터 크기, 그 사이에 낀 각의 코사인 값이 있잖아요. 자, 그런데 I 벡터하고 I 벡터는 같은 방향이죠. 같은 방향이니까 사이에 낀 각이 0이죠. 0이니까 1이죠. 그리고 크기도 1이기 때문에 단위 벡터 크기 1이잖아요. 자, 그래서 I 벡터와 I 벡터의 점곱은 1이죠. 마찬가지로 J 벡터와 J 벡터의 점곱은 1이고 K 벡터와 K 벡터의 점곱은 1이에요. 자, 그럼 I 벡터하고 J 벡터 다른 것을 갖다 곱해줬다. 다른 두 단위 벡터를 곱해줬을 경우에는 이 사이에 낀 각이 90도잖아요. 90도니까 코사인 90도 0이죠. 그래서 이 다른 두 단위 벡터의 곱은 전부 0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단위 벡터의 점곱들의 어떤 값들을 알면은 이 우리 각도를 모르는 두 개의 단위 벡터의 점곱도 계산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제를 한번 봅시다. 두 벡터 A와 B 사이의 요 사이 각도 구하라는 소리죠. 그래서 그림을 표시하면은 3i 더하기 2j니까 x방향으로 3이고 y 방향으로 4니까 a 벡터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죠. b 벡터도 2고 마이너스 7이니까 이런 식으로 표시해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이 두 벡터 사이에 각도를 구하라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러면은 a 벡터와 b 벡터 사이에 점곱을 구해보면은 앞에 요걸 갖다 이용하면은 쉽게 구할 수 있겠죠. 요것은 뭐 요래 곱해주고 요래 곱하고 그 다음에 이래 곱하고 이래 곱한 것인데 i와 i는 1이니까 6이고 i하고 j 하는 게 0이죠. 0이고 그 다음에 ji도 0이고 jj 1이니까 마이너스 28 그래서 마이너스 20이가 나오죠. 그래서 A 벡터와 B 벡터의 점곱선 이러한 관계식을 이용하면은 마이너스 22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리고 A 벡터와 B 벡터의 이 점곱의 정의가 하면은 A 벡터 크기, B 벡터 크기 그리고 코사인 세타 이렇잖아요. A 벡터 크기는 왜 돼요? 요 길이를 구하면 되니까 앞에서 우리가 보았다시피 성분에다가 이런 식으로 두 성분의 거의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면 된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A 벡터 크기는 루트 3제곱 더하기 4제곱이 5잖아요. 이건 5고 그 다음에 B 벡터 크기는 루트 4제곱 더하기 7제곱 77, 49, 4 그러니까 53이에요. 루트 53이잖아요. 그래서 A 벡터는 5고 B 벡터는 루트 53이고 그리고 A 도 B는 요 구해 놨잖아요. 10이니까 그러면 코사인 세타로 구할 수 있겠죠. 자, 코사인 세타가 127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 사이 각도가 127도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제 점곱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에는 가위곱, 벡터의 두 벡터의 가위곱 또는 우리가 벡터곱, 영어로는 크로스 프로덕트예요. 크로스가 뭐 가위 모양이니까 가위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결과는 벡터예요. 앞에서 우리가 이 점곱선 결과가 스케일러 양이라고 했죠. 그런데 이러한 벡터곱, 가위곱선 결과가 벡터 양이에요. 자, 그래서 이 A 벡터하고 B 벡터의 가위곱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앞에서 본 바와 마찬가지로 이 B 벡터를 A 벡터와 평행한 성분 이거겠죠. 그리고 A 벡터와 수직한 성분 요거겠죠. 자, 그런데 이 가위곱의 크기는 이 A 벡터와 B 벡터 중에서 A 벡터와 수직한 이 성분의 곱이에요. 그래서 앞에 스켈라 곱하고는 좀 다르죠. 스켈라 곱에서는 A 벡터의 크기에다가 B 벡터의 A 벡터와 수평한 성분을 곱했는데, 이 경우에는 A 벡터 크기에다가 B 벡터 성분 중에서 A 벡터와 수직한 성분 요것을 곱한 것이에요. 요거는 뭡니까? B에다가 사인세타죠. 자, 그래서 이 가위곱을 한 이 벡터의 크기는 A 벡터 크기에다가 B 벡터 크기 그 사이에 각도의 사인값을 곱한 것이요. 이건 바로 뭐예요? 요 면적이죠. A 벡터와 B 벡터가 만드는 면적, 요 면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이제 이 결과가 벡터이기 때문에 벡터의 크기는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는데, 방향은 어떤 방향이냐? 오른 나사의 법칙을 따릅니다. 그래서 A 벡터와 B 벡터 했을 때 이런 식으로 돌리면은 나사가 이런 식으로 바뀌죠. 위쪽으로 바뀌니까 A 벡터와 B 벡터의 방향은 이런 식으로 오른 나사의 법칙을 따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지만 A 벡터와 B 벡터를 돌리면 이런 식으로 돌죠. 돌면은 결과적으로 위쪽으로 나사가 바뀌는 방향이니까, 그래서 이 가위곱을 한 벡터의 방향은 이런 식으로 위쪽 방향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크기는 이 크기고 방향은 위쪽 방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러한 가위곱이 어디 이용되느냐 하면은 나중에 우리 역학 부분에 이용되는 부분을 보면요, 이 토크에 이용이 됩니다. 지금 토크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만 뭐 대략 보면요, 여기에 회전축을 갖다가 나사를 박아가지고 고정시킨 거죠. 고정시키고 이 물체를 요 지점에 이러한 힘을 줘가지고 회전을 시킨다고 합시다. 자, 그럴 경우에 이 힘 성분을 분해를 해봐요. F 수평 성분과 F 수직 성분으로 분해를 해보면은 F 수평 성분의 힘은 이 잡아 당기는 게니까 여기 고정되어 있으니까 별다른 회전에 별다른 도움이 되지 못했죠. 자, 그런데 F 수직 성분은 우리 보다시피 이렇게 힘이 주어지니까 이 물체가 회전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회전력은 뭐냐 하면은 이런 식으로 회전축에서 힘을 주는 위치까지 떨어진 거리 R하고 이런 식으로 두 개의 가위곱수로 표현되는데, 이 크기는 뭐냐? R하고 F 그 사이 긴각 사인 세타와 같다. 방향은 뭐냐? 오른 나사의 법칙. 그래서 지면에서 나오는 방향이다.
이런 식으로 이 토크를 갖다가 우리 이야기할 때 이 두 벡터의 이 가입 값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이야기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 두 벡터 사이에 낀 각을 알면은 이런 식으로 계산을 사인 세타 계산을 할 수 있는데, 사이 낀 각을 모를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벡터가 이런 식으로 성분별로 표시되어 있을 경우에는 이 두 벡터의 가입 값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그거는 이 단위 벡터들 사이에 이 가입 값을 구해보면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걸 이용하면 돼요. 그래서 이 i하고 j의 가입 값을 구하면은 오른 나사 법칙을 이용하면 k가 돼요. k 방향이 되고, j하고 k의 가입 값은 i 방향이 돼요. k하고 i의 방향은 j가 돼요. 요 거꾸로 하면은, 거꾸로 하면 방향이 반대되겠죠. 그래서 i 크로스 j는 k인데 j 크로스 i는 마이너스 k 되겠죠. j 크로스 k는 i고, 이걸 거꾸로 하면 k 크로스 j는 마이너스 i, k 크로스 i는 j인데 i 크로스 k는 마이너스 j, 이런 식으로 돼요. 자, 그리고 같은 단위 벡터 사이의 그 가입 값은 앞에서 봤다시피 사인 세타니까, 그렇죠? 사인 세타인데 같은 거니까 사이 낀가 0이잖아요. 0이니까 0이죠. 그래서 볼 값이 같은 단위 벡터 사이의 가입 값은 다 0이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걸 이용하면은 이 두 벡터의 가입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 크로스 B는 여러분 혹시 고등학교 때 매트릭스를 배웠으면은 쉽게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는데요. 매트릭스 배우지 않았다고 하면은 하나하나 해보면 돼요. 그래서 항이 i에다가 1에 곱해주고 1에 곱해주고 1에 곱해주고, j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곱해주고, k도 이런 식으로 곱해주고 되겠죠. 자, 그래서 i하고 i의 크로스파가 0이니까 이건 생각 볼 필요 없고, i하고 j는 k니까 이 k 되고, i하고 k는 j니까 3j 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각각을 구할 수 있고 전체적으로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위 벡터들 사이의 가입곱 관계를 이용함으로써 어떤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두 벡터의 가입곱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흥미가 있는 사람들은 교과서에도 있고 그리고 자료에도 있으니까 한번 보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 물리량의 단위와 그리고 벡터의 이 덧셈과 뺄셈, 곱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역학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합니다. 역학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법칙은 뉴턴의 운동 법칙이에요. 뉴턴의 운동 법칙은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법칙, 제2법칙, 제3법칙. 뉴턴이 기술한 그대로를 번역을 하면은 이렇습니다. 제1법칙은 모든 물체는 알짜 외부력이 없다면 그 운동 상태를 그대로 유지한다. 즉, 정지한 물체는 계속 정지해 있고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물체는 동일한 속도로 계속 움직인다. 자, 나중에 상세히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알짜 외부력이라는 것은 그 물체에 여러 힘이 주어졌을 경우에 그걸 벡터적으로 합성하면은 그게 이제 알짜 외부력이 나오죠. 그 외부력이 없다면은 그 물체는
그 이 운동 상태를 그대로 유지한다. 그 정지한 것은 계속 정지해 있고,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물체는 속도가 변함없이 계속 움직인다. 그런 이야기죠. 자, 제2법칙은 운동 상태의 변화, 운동량이라 하는 그런 물리량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운동량은 이 물체의 질량에다가 속도를 곱한 것이 운동량이에요. 그래서 어쨌거나 운동량의 변화는 물체에 주어진 힘에 비례한다. 운동 상태의 변화는 힘이 주어지는 방향으로 이루어진다. 이것이 제2법칙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제2법칙을 우리가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제3법칙은 모든 작용에 대해 같은 크기는 같지만은 방향이 반대인 반작용이 항상 존재한다. 즉, 두 물체의 상호작용에 있어서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힘이 두 물체에 서로 작용한다. 자, 이러한 이 세 가지 이 뉴턴의 운동 법칙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법칙은 관성의 법칙이라고도 부릅니다. 여기서 관성이란 물체가 현재의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을 말합니다. 즉, 모든 물체는 운동 상태의 변화에 대해 저항을 합니다. 따라서 외부의 알짜 힘이 주어지지 않으면 정지하고 있는 물체는 계속 정지하려고 하고,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물체는 계속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려고 합니다. 자, 물체의 운동 상태에 대한 저항의 크기는 물체의 질량에 비례합니다. 즉, 질량이 클수록 운동 상태의 저항이 강하다. 그래서 질량이 클수록 관성이 크고 결국 그 물체의 운동 상태를 변하게 하는 것이 어렵다. 알죠? 자, 이는 다른 말로 하면은 질량이 큰 물체일수록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는 더 큰 힘이 필요하게 된다. 우리가 경험칙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제 뉴턴의 제1법칙입니다. 자, 제1법칙의 경우에 뭐 예를 들어 가지고 그림으로 표시했습니다만, 요 왼쪽 그림은 어떤 책상 위에 물체가 놓여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나중에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지구 중심 방향으로 어떤 중력이 작용해서 무게가 있죠. 자, 그런데 이 힘만 있으면 안 되죠. 이 힘만 있으면 계속 밑으로 가야 되는데 가지 않잖아요. 자, 그래서 이에 반대되는 힘이 존재하겠죠. 그것은 책상이 이 물체를 받치는 힘, 그래서 수직력이 존재해요. 그래서 이 두 힘이 균형을 이루어 가지고 정지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알짜 힘이 없는 경우죠. 그래서 두 힘이 이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인 두 힘이 이 물체에 작용해서 물체는 정지 상태에 있고, 그래서 알짜 힘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물체가 움직이고 있다 칩시다. 속도 비로 움직이고 있다 쳤을 경우에 이 물체와 바닥 사이에는 이러한 마찰이 작용하죠. 그래서 마찰력이 작용해요. 자, 따라서 우리가 알다시피 이 물체는 움직이고 있다가 이 마찰력 때문에 이제 결국 정지하게 되겠죠. 자, 이와 같이 이 경우에는 이 두 개의 힘 N하고 mg는 균형을 이루지만은 이와 같이 마찰력이 작용하므로 알짜 힘이 0이 아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움직이는 물체는 결과적으로 정지하게 되겠죠. 자, 이것을 갖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제2법칙은 앞에서 보았다시피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은 운동 상태의 시간에 따른 변화율과 같다.
운동 상태의 변화는 물체에 주어진 힘에 비례한다. 그런 이야기죠. 자, 운동 상태, 운동량입니다. 그러니까 질량에다가 물체의 속도를 곱한 것이 운동량인데, 운동 상태의 변화니까 이거 미분한 것이요. 변화는 주어진 힘, 알짜 힘, 요 넷더라고 했어요. 여러 힘이 작용하니까 그걸 벡터로 합성하면은 알짜 힘이 나오죠. 자, 그래서 운동 상태의 변화는 주어진 알짜 힘에 비례한다. 그게 뉴턴의 제2법칙이었잖아요. 수학적으로 표시하면은 이런 식이 됩니다. 자, 그리고 질량이 일정할 경우에는 이것이 미분 바깥으로 나올 수 있고, 됐죠? 자, 그리고 dV와 dt, 속도의 변화니까 바로 가속도죠. 가속도로 A로 표시했어요. 그래서 dV와 dt는 가속도고, 그래서 ma가 F다. 이거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형태죠. 뉴턴의 제2법칙이 F=ma다 라고 표시하는데 많이 사용하는 형태입니다. 그렇죠. 원래 뉴턴의 기술은 요것이죠. 요것인데 이걸 갖다가 우리가 달리 표시하면은 이런 식으로 F=ma라는 형태로 표현이 됩니다. 또는 가속도는 m분의 F 이런 식으로 표현도 될 수 있죠. 자, 그러면 결과적으로 질량이 크면 클수록 가속시키기 힘들죠. 반비례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속도라 하는 것은, 물체를 가속시키는 가속도라 하는 것은 우리가 주어진 힘에 비례할 것이고, 그리고 그 가속시키려는 그 물체의 질량에 반비례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F=ma 또는 A가 m분의 F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힘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힘이라는 물리량이 나왔죠. 힘이라는 물리량이 나오는데 이 단위가 뭐냐 한번 봅시다. 자, 요게 질량은 킬로그램이죠. 킬로그램이고, 그리고 가속도는 속도가 미터 퍼 세컨드인데 다시 한 번 더 미분했으니까 미터 퍼 세컨드 제곱이죠. 그래서 힘의 단위는 킬로그램 미터 퍼 세컨드 제곱이에요. 요걸 갖다 우리가 뉴턴이라는 단위로 씁니다. 뉴턴의 이름을 따서 뉴턴이라는 단위로 씁니다. 자, 그러면 1뉴턴이 어느 정도 물리량이냐 한번 봅시다. 1뉴턴 1이니까 요것도 여기 1kg 1kg이면 물체를 가속을 1m/s 제곱으로 가속시키는데 필요한 힘이 1뉴턴이다. 이런 식으로 정의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1뉴턴이라는 힘은 1kg의 물체를 1m/s 제곱으로 가속시키는데 필요한 힘이라고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3법칙은 두 물체의 상호작용에서 모든 힘은 항상 쌍으로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만약 A라는 물체가 B 물체를 힘을 F를 들여서 작용을 하면은 B 물체도 이에 반작용으로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인 마이너스 F라는 힘을 A에 미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림으로 보다시피 표시할 수 있겠죠. 이에 따라 제3법칙을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책상 위에 어떤 물체가 놓여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보면은 일단 지구가 이 물체를 잡아당기죠. 잡아당기고 또 반대로 이 반작용으로 이 물체도 지구를 동일한 힘으로 잡아당기죠. 그래서 이러한 무게하고 그리고 이 물체가 지구를 동일한 힘으로 잡아당긴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리고 물체가 책상 위에 놓여 있으면은 이 물체는 책상을 누르죠. 누르니까 이 누르는 힘과 동일한
힘으로 이 책상은 이 물체를 위쪽 방향으로 이 힘을 작용합니다. 그래서 이런 작용과 반작용이 항상 존재합니다. 다음에는 이 역학 부분에서 어떤 물체를 운동시키려 하면 가장 중요한 게 힘이죠. 그래서 역학 부분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힘이에요. 그래서 물체를 운동시키는 그 원인이 되는 힘. 그래서 어떤 힘의 종류들이 있는지 역학 부분에 이번 학기에 다루게 될 역학 부분에서 어떤 힘들이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우선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합니다. 자, 힘이란 한 물체가 다른 물체와 상호작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밀고 당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힘은 접촉할 때 발생하는 힘, 그 접촉력과 떨어져 있을 때도 발생하는 힘, 비접촉력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접촉은 그냥 접촉하면서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에요. 그래서 이 접촉력에는 마찰력이라든지 장력, 수직력, 복원력 등이 있고요. 비접촉력은 만류인력, 전기력, 자기력 이런 건 두 물체가 접촉하지 않아도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에요. 그래서 접촉력과 비접촉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힘의 종류, 첫 번째 힘의 종류 외력. 외력은 사람이나 물체에 의해 다른 물체에 주어지는 힘이 외력입니다. 사람이 손으로, 즉 근육의 힘이죠. 손수레를 미는 것이라든지 기계장치가 다른 물체를 당기는 것, 이런 것들이 외력에 속합니다. 자, 다음에 이제 중력인데요. 이 역학 부분이 이 지구 표면 가까이에서 일어나는 그런 운동을 기술하는 게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지구에 의해서 어떤 중력이 작용을 합니다. 중력의 기본적인 것은 만류력 때문에 생기죠. 만류력이라는 것은 두 물체가 있으면은 항상 잡아당기는 힘이 존재하죠. 자, 그러면 두 물체에 작용하는 만류인력은 두 물체의 질량의 곱에 비례하고 두 물체가 떨어진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그래서 그 상수가 중력 상수예요. 만류력 상수. 자, 그래서 우리가 지표상 가까이에 있는 물체의 경우에 이 지구와 만류인력이 존재합니다. 자, 지구의 반경을 라지 i라 치고 이 물체가 지표에서 h 높이에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이 물체의 질량은 스몰 m이고 이 지구의 질량은 라지 m입니다. 그러면 이 물체하고 지구 사이에 작용하는 만류인력은 이런 식으로 R 플러스 H 제곱분의 G 라지 M 스몰 m 이런 식으로 표현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지표상에서 움직이는 물체의 경우에 지구의 반경은 6370km죠. 자, 그런데 이 물체가 지표 가까이에 있으면은 이 H는 이 지구 반경에 비해서 아주 작습니다. 그래서 에베레스트 산 위에서 정상에서의 물체가 움직인다고 해도 8km밖에 안 되잖아요. 8km밖에 안 되는데 지구의 반경은 6370km니까 결과적으로 이 지표 근방에서 움직이는 그런 물체의 운동을 기술할 때는 이 지구의 반경이 이 물체의 지표에서 높이 h보다 훨씬 큽니다. 자, 그래서 이 r을 바깥으로 끄잡아내요. 이 지구 반경을 끄잡아내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되고, 이거는 워낙 적잖아요. r이 워낙 h보다 크니까 이거는 무시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 만류인력을 갖다가 물체와 지구 사이에 작용하는 만류인력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지구 반경하고 중력 상수,
지구의 질량은 아는 값이니까 요것을 우리가 G라고 표현합니다. 중력 가속도라고 표현돼요. 그 중력 가속도는 다 아는 값이니까 요 값들이 다 아는 값이니까 좌우에 보면은 9.8 미터 per 세컨 제곱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가 중력 가속도라고 하네요. 자, 그래서 중력 가속도라고 부르고 이 지표상에 있는 모든 물체는 무게를 가지요. mg라는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력이라고 부르든지 또는 무게라고 부르든지 그래서 이러한 지표상에서 움직이는 모든 물체는 mg라는 힘을 중력을 지구 중심 방향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 중력이라고 그래요. 자, 다음에는 수직력인데요. 수직력은 이 고정된 면에 놓여 있는 물체를 받치는 힘으로써 이 밑면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입니다. 이 수직력은 수직으로 면을 누르는 힘과 크기는 같으나 방향은 반대입니다. 그렇죠? 자, 어떤 면에 물체를 놓아두면은 앞에서 이야기했다시피 이 무게가 중력이 작용하죠. 지구 중심 방향으로 중력이 mg라는 중력이 작용을 합니다. 자, 그럼 이 힘만 있으면은 물체가 밑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물체는 정지한 상태에 있으니까 위쪽 방향으로 요거와 동일한 그러한 수직력이 존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수직력이에요. 그래서 이 바닥이 물체를 떠받치는 서포트하는 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수직력 노멀 포스라고 불러요. 자, 이 경우에는 노멀 포스가 이 물체가 이 면을 누르는 힘이 바로 중력이니까 중력 같은데요. 자, 이 경우를 한번 봅시다. 이 경우는 이 물체가 놓여 있는데 외부에서 힘 F를 줘가지고 물체를 이쪽으로 이동시키는 거죠. 이동시킬 경우에 이 노멀 포스 수직력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동시킨 경우에는 이 수직력은 수직으로 면을 누르는 힘과 크기는 같으나 방향이 반대 방향인데 이 경우에는 이 F라는 힘을 분해를 해보면은 이 수평력 힘하고 수직력 힘이 있는데 F sin 세타가 있잖아요. 이게 위쪽 방향으로 작용하잖아요. 위쪽 방향으로 작용하는데 이 무게는 아래쪽 방향으로 작용하는데 누르는 힘이 줄어들죠. 요만큼. 왜냐하면은 이 무게가 이 누르는데 이 힘이 위로 좀 약간 F sin 세타로 당기고 있으니까 위로 당기고 있으니까 결과적으로 이 물체가 이 면을 누르는 힘은 mg 빼기 F sin 세타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요 힘, 누르는 힘과 크기는 같으나 방향은 반대인 위쪽 방향으로 이 수직력인 mg 빼기 F sin 세타가 작용을 합니다. 요거하고 다르죠. 요 경우는 이 수직 mg였는데 여기서는 mg에다가 요만큼 힘이 위로 작용하니까 빼기 F sin 세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마찰력입니다. 물체가 어떤 바닥과 접촉하여 움직이거나 외부 힘이 접촉하는 면에 대해 수평야로 물체에 작용할 때, 정지했을 때 바닥의 면이 물체의 운동을 방해하는 힘이 마찰력이에요. 마찰력은 두 개의 면이 접촉해 있을 때 두 면에 있는 분자들 사이에 작용하는 전기적 인력 때문에 발생합니다. 그래서 요 면하고 요 면 사이에 분자들이 작용하는 인력 때문에 발생해요. 그래서 움직이는 걸 갖다가 방해하는 거죠. 움직이는 항상 마찰력은 움직이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해요. 그렇죠?
그리고 이 마찰력은 접촉하는 두 면의 종류, 그래서 이 두 면이 어떤 면이냐에 따라서 마찰력은 달라요. 그래서 마찰 계수라고 부르는데, 그리고 두 면이 서로 눌러주는 강도, 수직력에만 의존합니다. 그래서 이 마찰력은 마찰 계수에다가 수직력을 곱한 것이에요. 그 정지했을 경우에 이제 최대 정지 마찰력은 이런 식으로 정지 마찰 계수에다가 수직력을 곱한 것이고, 움직일 때는 운동 마찰 계수에다가 수직력을 곱한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마찰력은 수직력에만 비례한다. 그 비례 상수가 마찰 계수다. 뭐 이런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동 마찰의 경우에는 운동하는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항상 작용을 합니다. 그 다음에 장력은 물체가 늘어지지 않는 줄의 끝에 매달려 있거나 당겨져 있을 때 줄에 의해 작용하는 힘입니다. 자, 이런 경우를 한번 봐요. 이 줄에 의해서 질량 M의 물체가 이런 식으로 천정에 매달려 있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 줄은 늘어나지 않어요. 늘어나는 줄이 아니에요. 자, 이럴 경우에 지구 중심 방향으로 이 물체의 무게가 작용하죠. 이 힘만 있으면 계속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우리가 관찰하다시피 이 정지한 상태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다른 힘이 존재하죠. 그것이 바로 줄에 의해서 위쪽으로 이 장력이 발생해서 그래요. 그래서 이 경우는 이 무게와 이 물체의 무게와 동일한 장력이 위쪽 방향으로 작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물체가 줄을 당기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줄이한 이 장력이 존재하여. 자, 다음에 복원력인데, 복원력은 스프링 관계되는 거예요. 자, 스프링이 이런 식으로, 스프링의 물체가 이런 식으로 이건 이제 수평형으로 되어 수직으로 되어 있는 것도 동일합니다만, 자, 이런 식으로 원래의 길이에 대해 수축되어 있거나 늘어나 있는 스프링에 붙어 있는 물체에 작용하는 스프링에 의한 힘입니다. 자, 이것이 평형 상태예요. 스프링의 길이가 원래 길이대로 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걸 갖다가 우리가 잡아 당긴다고 했어요. 이 물체를 오른쪽으로 잡아 당긴다고 했을 때, 잡아 당겨요. 놓으면은 우리가 알다시피 원래대로 가잖아요. 원래 방향으로 가죠.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늘어났을 경우에는 원래 방향으로의 복원력이 존재한다.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걸 밀었어요. 수축시켜서요. 수축시켜가 놓으면은 이쪽으로 움직이잖아요. 그럼 우리 경험칙에서 알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복원력이 존재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복원력의 크기는 뭐냐? 결국 늘어난 길이 x에 비례하겠죠. 그 비례상수가 스프링 상수입니다. 이 비례상수는 스프링의 종류에 따라 다르죠. 스프링이 단단할 수도 있고 또 물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스프링에 관계되는 그런 상수가 스프링 상수예요. 자, 그렇지만 이 복원력은 늘어난 길이에 비례합니다. 자, 그래서 마이너스고요. 원래 늘어난 길이의 반대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값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이 스프링의 경우에는 이 복원력이 존재합니다. 자, 부력은 뭐냐 하면은 유체, 공기나 또는 액체에 물체가 이런 식으로 떠 있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럴 경우에 물체의 무게가 지구 중심 방향으로 작용하죠. 그런데 물체가 떠 있으니까
이걸 갖다 상쇄하는 반대 방향의 어떤 힘이 존재해야 되죠. 그게 바로 부력이에요. 그렇죠? 자, 부력은 나중에 배우겠습니다만은 위치에 따른 압력 차이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액체의 밀도가 낮은 물체는 액체 속에 뜨게 되는데, 이런 식으로 떠 있는데, 뜨는 부분의 최적은 물체의 무게와 불이 같아지는 조건에서 볼 수 있다.